인간의 몸은 스스로 복구하고 스스로 치료하며 스스로 유지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다. 몸은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감독한다.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절대 없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열망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프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사후 처방이 아닌 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방의학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하비 다이아몬드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입니다.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는지, 질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몸의 독소를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 몸이 얼마나 위대한지,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들어는 봤지만 잘 몰랐던 림프, 이 림프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범인이 독소라고 합니다. 이 독소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림프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의 몸은 스스로 청소한다. 만일 신께서 당신이 원하면 선물을 줄 테니 하나만 말해보라면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아마도 평생 쓰고도 남을 수백만 달러의 돈일 것이다. 그러나 신께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말해보라면 오랜 생각 끝에 아마도 100세까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수정할 것이다.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돈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시체처럼 병원에 누워 있다면? 돈은 많은데 인공장기를 달고 있는 탓에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계를 10번, 100번 여행해도 남는 돈이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꼼짝할 수 없다면?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면 부자 중에 병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바로 그 신께서 당신에게 아주 오래전에 선물로 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은 모두 본인 책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헬스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살을 빼왔다. 당신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인생의 질을 높이고 장수하는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날씬한 몸매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하염없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복잡한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쯤 그것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질병이라는 주제는 이익만 추구하려는 상업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에 의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설마 이 책을 읽고 실천하기만 하면 살이 빠지고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복잡한 이론을 단순하게 설명할 것이다. 내가 당신의 의심을 걷어내주겠다. 나는 자신 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법이다. 어떤 것을 모두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이론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본인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각종 어려운 용어를 인용하면서 상대방을 복종시키려 끙끙대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말이 많은 법이다. 몸 청소는 왜 중요한가? 복잡한 자동차 엔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각 부속품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 그러나 운전법만 배우면 어느 누구라도 손쉽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 자동차는 연료만 넣으면 달리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달리기 원한다면 엔진 오일을 정기적으로 갈아주기만 하면 된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으면 부속품 속에 찌꺼기가 끼게 되고 결국 자동차는 고장으로 멈추게 된다. 엔진 오일을 오랫동안 갈지 않으면 오일이 진흙처럼 진해져서 굳어지기 때문이다. 더러운 엔진 오일을 깨끗한 오일로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이유다. 차의 외부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차의 내부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물 청소를 하고 광택을 내고 새 페인트를 칠해서 신형 고급차처럼 보이게 해도 소용없다. 엔진 오일을 바꾸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의 몸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처럼 당신의 몸도 연료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생겨야 인간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엔진이 진흙 같은 물질로 더러워질 때 새 엔진 오일로 갈아줘야 하는 것처럼 인간 몸의 내부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생활 습관의 결과에 따라 독소가 몸에 쌓이면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방해한다. 그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몸은 그 찌꺼기와 독소를 스스로 방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가 어떻게 700만 년을 진화하면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로 살아남았겠느냐 말이다. 인간의 몸은 아주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아주 완벽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전혀 생소한 환경에 노출되면 삐걱거리고 아우성을 치기 마련이다. 결국 독소와 찌꺼기가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독소와 찌꺼기와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가지 통로가 있다. 우리 몸은 매일 수십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데 그 낡은 세포는 독소로 가득 차 있다. 당연히 낡은 세포는 몸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에 의해서 독소와 찌꺼기가 생산된다. 그런 독소들이 새롭고 신선한 세포들과 결합하면 문제를 일으킨다. 쓰레기는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몸의 내부가 잘 청소되어 있으면 몸은 활발히 작동한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매일 목욕을 해서 몸을 청결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 내부의 대청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옷장을 정리하고 욕실을 청결히 하고 방바닥을 물걸레질하고 가스레인지를 깨끗이 닦으라는 얘기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집을 가득 채우라는 얘기다. 이처럼 단순하고 상식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는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매일 더운 물로 샤워하고 먼지 한 톨 없는 새 옷을 입고 파티에 나가면서도 정작 찌꺼기 가득한 몸의 내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을 온갖 회개망측한 페인트로 칠을 하고 화학약품을 뿌리면서 방청소를 하고 있는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단 한 번도 몸의 내부를 청소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아왔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심지어는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교육은 하지 않는다.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닌가? 수천억 달러의 예산이 의료시장에 소비된다. 그러나 대부분 비싼 약품에 소비되고 더 비싼 진단 장비에 소비되며 더욱더 비싼 수술 등에 사용된다. 불행하게도 예방의학에 대한 예산은 립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다. 몸의 내부를 청소하고 독소를 배출해서 날씬하고 청결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그렇다. 당신의 예상이 맞았다. 예방의학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방송이나 광고 매체에서 날씬하고 건강하게 되는 비밀이라거나 핵심 열쇠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가짜의 가능성이 많다. 수십 년 동안 이 분야만 연구해온 내가 보장한다.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내부 청소, 즉 독소 제거다. 그래서 많은 비영리단체에서 마약 및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도와주면서 독소 제거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중독자들의 신체에서 잔여 약품과 독소를 청소함으로써 마약 중독 증세와 알코올 중독을 말 그대로 제거하고 있다는 말이다. 내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몸 내부를 청소해서 생생한 활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각종 통증과 질병의 위험에서 손잡아 구해주는 일이다. 당신은 이런 대청소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 체험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나는 어떻게 이런 단순하고 중요한 일을 모르고 살면서 병원에 돈과 시간을 헛되이 헌금했을까 하며 한탄할 것이다. 왜 어떤 차는 5년 타고 폐차하고 어떤 차는 50년 타고도 생생한가? 왜 어떤 사람은 약과 수술로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면서 50에 죽고 왜 어떤 사람은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100년을 생생히 살다가 잠자듯이 평안하게 세상을 마감하는가? 온갖 미끼와 현학적인 의학용으로 당신의 몸을 유린하는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라. 원래 진리는 단순한 법이다. 에너지는 왜 몸 청소에 중요한가?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음식이다. 그렇다면 몸속에 무엇을 연료로 넣어야 하며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할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몸속에 많이 넣고 순수한 자연의 물을 마시면 된다. 화학물질과 중독성 물질과 정제약품을 몸속에 넣지 않으면 된다. 정제소금, 정제기름, 정제설탕으로 몸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매일 독소를 배출하게 된다. 공장 음식이 아닌 산이나 밭에서 나온 신선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저절로 대변과 소변과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음식 말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깨끗한 음식으로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도 한 번도 충분히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다. 무엇일까? 돈? 아니다. 당신은 틀렸다.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가 음식과 내부 청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인간은 에너지만 넘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불편하며 지친다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고갈된 상태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다. 에너지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당신은 에너지를 볼 수도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그러나 활기찬 사람을 보면 금방 에너지가 넘치는군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존재한다. 인간이란 에너지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어떤 육체적 과정도 수행할 수 없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생각해보자. 가만히 있는데도 피를 팔팔하게 순환시키고 심장을 저절로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몸의 더러운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쓰레기를 배출하라. 몸의 내부에 독성 물질이 쌓이고 배출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쓰레기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의 몸은 반드시 연료가 필요한 기계와 같다. 인체의 각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은 자동차와 같다. 우리 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등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독성 물질을 생산해낸다. 내부적인 요인이란 끊임없이 생산되는 세포 쓰레기를 말한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매일 수천억 개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환된다. 다 사용되어 수명이 다한 세포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배출되어야 한다. 이때 우리 몸의 배출기관, 소장과 대장, 방광, 폐, 피부 등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된다.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는 과정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은 마치 우리 몸이 스스로 음식을 소화시키고 피를 순환시키는 것처럼 자연적인 과정이다. 이처럼 내부적인 쓰레기 청소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란 우리가 매일 몸속에 음식물을 넣어서 발생하는 독소와 쓰레기 때문이다. 쓰레기란 몸의 모든 세포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신체 활동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모든 세포는 그 자체가 우리 몸의 축소판이다. 세포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고 무엇을 배출하는지 말해준다.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 그렇다. 문제는 우리 몸이 배출기관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용량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처럼 아주 간단하다. 당신이 오늘 배출할 능력을 초과한 독성 물질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했다면 그 독소는 당신 몸 어딘가에 침투했거나 쌓여있을 수밖에 없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현대 상업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이 몸 안의 독소 청소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불필요한 각종 약물과 수술로 인해 몸이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될 뿐이다. 쓰레기 때문에 몸이 막히고 틀어지고 냄새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우리 몸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몸 청소는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궁금하다면 예를 들어보자.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배출되지 못한 쓰레기 더미 때문에 팽창된 아랫배를 움켜쥐고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배변 완화제를 먹고 있다. 위장의 활동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체 활동인데도 약을 먹지 않으면 대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으며 혈압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축농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몸 내부의 더러운 독소와 쓰레기를 신속히 배출하지 못하고 쌓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신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인간의 몸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정 능력을 분명히 갖추었다. 그러나 신께서 허락한 음식을 먹을 때에만이 자정 능력이 작동된다. 그러니까 자정이 가능한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다. 끊임없이 쏘아 부어대는 독소를 우리 몸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욕조에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보자.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채울 때 욕조 수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흘러넘치게 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 차면 흘러넘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증과 질병이라 부른다. 인간의 몸이 불필요한 독성 쓰레기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혈관이 막혀서 세상을 하직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 현상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다. 찐득하고 독성이 가득한 쓰레기 물질 때문에 막히는 것이다. 신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독성이 가득한 공장 음식에 중독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신은 또 얼마나 자비로운가? 신에게 사죄하고 쓰레기를 청소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내 몸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 나는 진심으로 호모사피엔스의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진화되었는지 당신이 깨닫기를 바란다. 나는 또한 당신의 몸이 얼마나 위대하며 지혜롭게 작동하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당신의 몸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그것도 완벽하게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 몸이 가진 지혜의 넓이와 깊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신은 신의 완벽한 창조물이며 진화의 마지막 단계로 완성되었다. 많은 생물학자들과 생리학자들은 인간의 몸을 조정하는 지혜의 깊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뇌만이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을 것이다.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도 인간의 뇌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뇌와 함께 우리 몸의 다른 요소들을 합친다면 파워면에서나 능력면에서 대적할 것이 없다.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작동된다. 각각의 기관은 더 경이롭다. 5.6리터의 피가 심장의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관으로 보내지는데 총 길이만 해도 15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지구를 3바퀴 넘게 돌 수 있는 길이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음식을 영양분으로 바꾸어 혈관에 실어 나르게 한다. 항상 조화를 맞추어서 운행되며 몸속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폐는 신선한 산소를 세포에 보내준다. 200여 개의 뼈와 600여 개의 근육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 귀는 즐거운 음악을 듣게 해주고 눈은 석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한다. 혀는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을 주고 코는 장미의 향기를 맡게 해준다. 너무도 많은 기관들이 세밀하고도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100년 가까이 당신을 위해 봉사한다. 인간의 몸은 왜 위대한가? 위에 열거한 모든 기능을 조정하고 지배하는 당신의 몸에는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 그 에너지가 미량의 원형질을 현재 당신의 놀라운 몸으로 변형시켜 놓았다. 당신의 손가락이 베이면 그 에너지가 즉각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 이때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피가 응고되기 시작해서 딱지가 생긴다. 딱지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피부가 스스로 치료하는데 딱지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저절로 피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 뼈에 금이 가서 골절이 생기면 무엇이 치료할까? 당신의 몸이 지혜의 힘으로 치료한다. 금이 간 뼈 양쪽에는 악교보다 강력한 물질이 숨어 있다. 그 물질이 양쪽 뼈를 하나로 다시 붙여서 부러지기 전보다 더 강하게 재생해낸다. 이 전 과정은 인간이 만든 화학 공식이나 물리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완성된다. 당신이 넘어져서 여러 군데 뼈에 손상이 갈지라도 뼈는 자동적으로 복구된다. 그 사이 당신 몸의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이 모든 과정을 돕는다. 에너지에 내재된 힘이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에너지, 당신이 태어나면서 갖고 살아온 이 힘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며 인체의 모든 기관과 장기들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힘이다. 당신이 지금 건강한 상태든 질병에 걸린 상태든 상관없다. 에너지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살아 숨쉴 만큼의 에너지만 있어도 에너지는 당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에너지가 힘을 가지면 당신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100% 복구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나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주 정상적이며 자연적인 상태다.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다. 몸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린 것이 비정상이라는 말이다. 비록 건강한 것이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질병 치유 능력에 감사해야 한다. 물론 우리 몸 전체가 일심동체로 협력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치유한다고 해도 몸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특별히 잘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이 전문가 집단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행동한다. 투명 인간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호련히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가 집단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인체의 미스터리이기도 하다. 림프 시스템은 몸 안의 쓰레기 청소부. 우리 몸은 스스로 몸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 전능하신 신께서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한 후에 인간의 몸을 만들었다. 신께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몸 안에 넣지 않았다면 어찌 그리 하찮은 신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말인가? 당신은 그런 엉터리 신을 제발 믿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방어 시스템을 우리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면역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단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만든 단어가 아니다. 당신은 내가 단지 방어 시스템을 멋지게 보이려고 면역 시스템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되고 그러면 놀랍게도 아픈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믿어왔다. 바로 그런 오해가 당신을 서서히 종말로 이끈다.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말이다. 나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을 방어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림프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체 방어 메커니즘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방어 시스템의 사령탑이 림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맞다. 림프 시스템은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니다. 나는 쉽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기꾼은 말이 많고 복잡하게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겠다. 면역 시스템의 총사령관이 림프 시스템이다. 우리가 소변을 본다고 할 때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액체 성분의 독소를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소변을 보는 기관은 방광이다. 그러니까 소변의 전 과정이 면역 시스템이라면 방광은 림프 시스템이라는 말이다. 면역 시스템의 최종 과정을 관장하는 것이 림프 시스템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범인은 독소다. 독소보다 더 중요한 질병의 원인은 없다. 그러나 범인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형사도 있기 마련이다. 그 형사가 바로 림프 시스템이다. 따라서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소와 함께 림프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독소가 인체 내부로 들어와서 몸 안에 쌓이면 어느 정도 몸에 타격을 준다. 조금 아프다가 심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장기간 적체될 경우 세포가 미쳐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독소 잔여물이 인체 내부에 위험을 가하지 않을 정도로 제거되기만 하면 우리 몸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질병에 걸릴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메커니즘을 관장하는 최소한의 기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 몸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보았을 것이다.
음식을 혈액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 림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의 림프 시스템은 어떤 상황에서도 파업을 하지 않는다. 너무 다행이지 않은가?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몸의 내부를 청소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지금 어느 학회의 세미나에서 석학들을 상대로 현학적인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많은 연구비를 받아서 그 기업의 마케팅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허접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위대함에 대해서 당신에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지금 우리 몸의 신비하고도 위대한 지혜를 당신이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위대한 지혜를 가진 림프 시스템이 수행하는 모든 기능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작동되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림프 시스템은 림프액, 림프관, 림프구, 림프 주머니 등 믿기 어려운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합심하여 쉬지 않고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해낸다. 수백만 수천만의 병정들이 림프 시스템 문 앞에서 몸을 파괴하는 독소들을 밖으로 몰아낸다. 림프 시스템을 길이로 환산하여 늘어놓는다면 무려 16만 킬로미터를 초과한다. 이것은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다. 림프액은 몸에 있는 혈액의 3배나 되는 양이다. 숫자로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림프 시스템은 혈액의 순환 시스템과 달리 몸의 조직에서 유동액 상태로 물질을 끄집어낸다. 일단 세포에서 독소를 골라내면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부수고 정리한 다음 몸 밖으로 몰아낸다. 림프 시스템에서는 림프구를 생산해낸다. 이 림프구는 몸속의 침입자인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물질을 찾아내서 파괴하고 몸 밖으로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온몸을 장악하고 있는 림프 시스템은 24시간 독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대식세포 및 림프구와 같은 청소세포의 표면에 달라붙어 흡착된다. 가용성 독소의 99% 이상은 인체의 림프 주머니에 포획될 수밖에 없다. 림프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연골 조직, 손톱, 머리카락 등을 제외하고 당신의 몸은 림프 시스템 속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몸의 분비선과 신경계 네트워크를 큰 그림으로 펼쳐본다면 미세하고 촘촘한 망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주머니들이 림프절이다. 림프 주머니는 우리 피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으로는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림프 주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는 느낄 수 있다. 목 주위, 턱 밑, 겨드랑이, 배 안쪽, 다리 안쪽의 사타구니에 수없이 많은 림프 주머니가 위치해 있다. 비정상적으로 큰 림프절도 있다. 입을 열면 맨 안쪽에 보이는 것, 바로 편도선이다. 과거에는 어리석은 의사들과 돈을 사랑하는 의학업계에 의해 불필요함으로 제거해야 하는 혹으로 여겨졌었다. 전능하신 신께서 실수로 만든 혹으로 여겨졌고 호모사피엔스의 700만 년 진화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진화하지 못한 미완성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진실이 밝혀졌다. 편도선은 신의 위대한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700만 년 진화의 결정판으로 밝혀졌다는 말이다. 편도선은 목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위치해서 그곳으로 침입하는 각종 박테리아와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을 걸러내는 림프 시스템 중 가장 위대한 청소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이다. 전능하신 신께서 인간의 몸을 완성한 후 어찌 그 청소부를 그곳에 넣는 것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림프 시스템의 생리적 기능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독소가 몸에 쌓인다는 사실과 그것이 제거되지 못하면 통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과 결국 질병에 걸리게 되며 나중에는 세포가 미쳐버린다는 사실과
그러나 이 전 과정에 우리의 위대한 림프 시스템이 작동해서 몸 안의 독소를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림프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그 예를 유방암으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유방암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관심사항이며 암은 어디에서 발생한 어떤 종류의 암이든 모두 암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포가 몸속 어느 장소에서 미쳐버렸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학대한 결과로 세포가 미쳐버렸다는 사실이다. 암이 어디에서 발견되더라도 림프 시스템은 거기에 반드시 존재한다. 유방암이 발견되는 때에도 거기에는 변함없이 림프절과 림프 시스템이 존재한다. 장소는 그저 장소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암은 그저 하나의 단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부탁하건대 암을 지나치게 무서워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암을 흑사병처럼 공포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그저 지나가는 감기쯤으로 의미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은 암이라는 것이 그동안 당신이 생각해온 것과 다른 의미를 가졌다는 식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암이 나도 몰래 우연히 생겨서 몸을 망치는 악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당신은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당신의 생활 습관을 탓해야 한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당신에게 알려준 몸의 경고음을 무시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의 몸 어디가 부었다는 것은 지금 그곳에서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작든 크든 약간의 덩어리나 멍울 같은 것이 생겼다면 그것은 림프 주머니가 부어있는 상태다. 그 피부 밑에서 림프와 독소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다. 너무 많은 독소들이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깡패짓거리를 못하도록 림프 주머니에 모아두고 하나씩 제거하는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당신은 몸 어디가 좀 부었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림프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치유 현상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부어오른 림프 주머니는 끊임없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어쩌다 하나가 발견되었다 해도 깜짝 놀라 돈다발을 들고 가서 의사의 뒷주머니에 꽂아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지금 당신의 몸이 스스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독소의 무리를 림프 주머니에 가둬두고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몸 밖으로 제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그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몸의 가장 중요한 자가치유 능력이다. 림프 주머니는 항상 채워졌다 비워졌다를 반복한다. 몸속 독소의 양이 적을수록 주머니를 신속하게 비워낼 수 있고 몸속 에너지의 힘이 강할수록 독소를 신속하고 깨끗하게 비워낸다. 수잔 러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밝혀냈다. 림프 주머니가 조금 부어서 멍울이 생겼다면 그저 심호흡을 한 번 하면 그만입니다. 절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암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긴급 상황이 아닙니다. 멍울이 생겼다면 더더욱 긴급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암에는 어린 새싹과 같은 멍울이 12개 정도 있을 뿐입니다. 현대 여성들은 몸에서 조금의 이상한 징후만 발견되더라도 공포심을 갖도록 교육받았다.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하도록 교육받지 못했다. 무지가 공포를 낳는다. 만일 당신이 멍울이란 무엇이고 왜 멍울이 발생하는 것이며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간단하게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면 두려움은 아침 안개가 햇살을 받아 거치듯 사라질 것이다. 물론 림프 주머니가 붓는 현상은 여자의 가슴에서만이 아니라 몸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몸속의 독소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쌓이더라도 계속해서 림프 시스템에 체포되어 몸 밖으로 추방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림프 주머니는 참으로 작고 신기한 주머니다.
그러나 림프 주머니는 너무도 중요한 인체 방어 시스템의 하나다. 림프액이 림프 주머니를 들락날락하면서 박테리아 등 외부 불순 분자들을 잡아오면 림프 주머니가 이를 선별하고 가공해서 밖으로 배출한다. 이 쓰레기 물질들은 잘게 쪼개지고 분해된 다음 배출되는데 배출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빠른 속도로 림프 주머니에 쌓이면 문제가 생긴다. 림프 주머니가 감당을 못해서 부풀어 오른다는 말이다. 용량이 초과됐기 때문이다. 림프 주머니에 독소가 가득 차서 부풀어 오르면 쓰레기는 부근에 비어있는 다른 림프 주머니로 이동한다. 특별히 아주 크게 부풀어 오른 림프 주머니는 외과 수술을 통해 제거되기도 한다. 그러나 림프 주머니가 제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림프 주머니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독소가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다. 림프 주머니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림프 주머니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림프 주머니가 부어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잘라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은 손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독소가 제멋대로 몸속을 흘러다니면서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당신의 몸은 생명을 지키는 성곽이다. 림프 주머니는 성벽이고 보초병이다. 그 건장하고 아름다운 림프 주머니들이 적군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림프 시스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모노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루에서부터 몇 주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또는 주스만을 먹는 것이다. 반드시 요리하지 않은 신선한 것으로만 먹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의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모노 다이어트의 놀랄만한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보기를 들어보겠다. 1. 하루에서 3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만 먹는 것. 2. 3일에서 5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 3. 하루에서 일주일 또는 10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샐러드만 먹는 것.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과 주스를 원하는 스타일로 마음껏 먹는 것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할수록, 즉 당신이 자연 상태의 살아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림프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다.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가능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에 쓰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를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데 쓰고 재충전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목적은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불로 가열해서 요리한 음식에 비해 두 가지 더 장점이 많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아주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게 되면 많은 영양분이 제거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변한다. 이것은 꼭 명심해야 한다. 모든 동물 중에서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는 동물은 오직 호모 사피엔스뿐이다. 오직 인간만이 퇴행성 질병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유일한 동물이다.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사려 깊은 인간만이 요리를 허락했고 그로 인해 질병도 허락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모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림프 주머니가 크게 부어올라 완전히 비워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경우와 현재 암이 너무도 깊이 진행 중인 사람이다. 설사 모노 다이어트로 인해 효과를 보아온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급성인 경우는 제한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다. 기본 규칙만 지킨다면 횟수나 방법도 상관없고 특별히 처방된 식이요법도 있을 수 없다. 일주일 내내 주스만 마셔도 되고 과일만 먹어도 상관없다. 일주일에 하루씩만 그렇게 해도 된다. 한 달에 딱 3일씩 연속으로 채소와 과일만 먹어도 된다. 작가이자 유명한 강연가인 가브리엘 쿠센스 박사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주스를 먹는 모노 다이어트를 6개월 동안 실천하면 큰 효과를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은 치료 효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모노 다이어트는 짧은 기간 동안에 허약해진 소화 시스템에 휴식을 줍니다. 저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노 다이어트 기간 동안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소를 청소하는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면역체계에 활력을 주게 됩니다. 그 효과는 너무도 뚜렷하므로 당장 실천해도 좋다. 달력에 표시해 놓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 3일, 5일, 날짜를 표시해 놓으면 실천하기 편하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다면 바로 그날을 디데이로 삼아도 좋다. 모노 다이어트의 기간은 매우 유연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기간을 일단 정하게 되면 매우 엄격하게 실천할수록 효과는 배가 된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다. 사람들은 새로운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처벌을 받는 심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무장하기를 바란다. 모노 다이어트는 새로운 생활습관으로 전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정기적인 활력제로 생각하라는 말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멀리 있던 애인을 만난다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 애인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더 즐겁지 않겠는가 말이다. 음식 습관을 바꾸어주는 모노 다이어트는 형벌이 아니라 해방이다. 질병 예방이라는 장기적인 선물과 함께 모노 다이어트가 주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선물은 활력 넘치는 에너지다. 당신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 활력은 당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넘쳐 흐를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체험하기만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첫사랑과 함께했던 해변에서의 3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당신이 만일 1년에 딱 3일만 실천했더라도 그 3일 동안에 쾌적했던 몸 상태를 마음속에서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첫사랑과의 3일처럼 언젠가 또 해보고 싶다는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형벌이 아니라 기쁨이다. 나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사후 처방에 초점을 맞추는 관습적인 의학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질병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모노 다이어트는 사전 예방의 주춧돌과 같다. 활력이 넘치는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 내가 건강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에 종사하는 동안 모노 다이어트는 나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처음 이것을 실천했을 때 나는 내 컨디션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순간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내 건강은 뚜렷하게 달라졌다. 나는 10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의 기간을 늘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빠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내 건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이 방법은 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나의 날씬한 몸과 꼿꼿한 허리를 지켜주고 있다. 모노 다이어트에 숨겨진 이론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 책은 몸속의 쓰레기와 독소를 청소해서 날씬하고 활력 있는 건강을 찾게 하기 위해서 써졌다. 몸을 청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하시라. 모노 다이어트가 그것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몸은 산속의 샘물처럼 깨끗해질 것이고 에너지는 폭포수처럼 넘칠 것이다. 진실은 그것이다. 에너지가 모든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은가? 우리 몸도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소화 시스템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소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화 시스템이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뽑아내고 그 영양분을 세포에 보내고 독소와 쓰레기를 배출해낸다. 또한 위, 장, 췌장, 간, 신장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필요한 성분을 혈관, 근육, 뼈 등에 보내는 역할도 한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화기관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당신이 뷔페에 가서 이 음식 저 음식을 우거우거 뱃속에 집어넣어 보시라. 산에 오르고 싶어지는가? 소파에 오르고 싶어지는가? 독소를 청소한 후 몸에 차고 넘치는 에너지를 경험한다면 소화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소화 과정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음식 배합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단백질 그룹이 있고 탄수화물 그룹이 있다.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모두 농축된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농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거의 없다. 단백질이 위에 들어가면 소화를 위해서 산성화된 소화액을 필요로 한다. 탄수화물이 위에 들어가면 알칼리성 소화액을 필요로 한다. 중고등학교에서 화학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눈치챘을 것이다. 산성 액체와 알칼리성 액체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 그들은 서로 중화된다. 예를 들어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을 경우, 생선과 밥을 함께 먹을 경우, 닭고기와 국수를 함께 먹을 경우 단백질과 탄수화물 음식은 서로 섞이게 되고 소화액도 중화된다. 고기만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감자만 소화시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것들을 중화시켜서 소화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말이다. 당신은 복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위산이 과다하게 나온다거나 위산이 역류했던 경험이 있는가? 속쓰림이나 가스가 찬 느낌을 받은 적은 있는가? 식사 후에 배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위에서 음식들이 효율적으로 소화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여러 색깔의 실들이 서로 엉켰을 때 풀어내기 힘든 것과 똑같다. 이 많은 종류의 음식들은 소화가 끝날 때까지 뱃속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하므로 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위와 같은 불쾌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화제는 타가메트와 잔탁이다. 둘 모두 위장병에 사용된다. 당신은 왜 미국인들이 매년 수십 수백만 달러를 소화제 구입에 쓰는지 알고 있는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윗속에 털어넣었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통과 소화불량 등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오랫동안 많은 양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에게 지금 그런 고통은 사라졌다. 물론 소화제도 필요가 없어졌다. 소화 시간을 줄이고 간결하게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섞어 먹지 않으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 어느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음식을 배합하는 원리는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음식 배합의 원리가 영양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에서 환자들은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많은 환자들을 괴롭히는 소화불량이라는 현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식으로 인해 혹사시킨 소화 시스템을 쉬게 하고 독소 배출을 쉽게 할 것이다. 증거를 원하시는가? 실천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일주일 정도 위에 언급한 대로 단백질 음식과 탄수화물 음식을 분리해서 먹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식사 후에 느끼는 더부룩함이 없어지고 소화제 없이도 속이 편하며 쉽게 대변을 볼 수 있다고 증거를 제시한 수천 수만의 친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화기관이 일을 덜하게 하는 것이다. 소화기관이 소화의 힘을 덜 소비하면 할수록 쓰레기 청소에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인다. 인체 시스템을 부드럽게 작동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속한다. 쓰레기가 몸속에서 완전히 청소되면 림프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소화기관이 일을 덜 함으로써 모노 다이어트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이론이 조금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TV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 스케줄. 나는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방법은 평생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며 주말에 쉬듯이 규칙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은 매주 일요일 대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6개월 혹은 1년마다 엔진 오일을 바꾸어 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몸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일 아닌가? 몸을 청소하는 것이 집안 청소나 엔진오일 교환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몸이 깨끗해서 날씬하고 생생하다면 집안 청소나 엔진오일 교환을 몇 번 미룬다고 무엇이 그리 대수란 말인가? 자, 그럼 어떤 방식의 모노 다이어트를 골라야 할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른다면 3일 이상 연속으로 실천해서 그 효과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딱 하루만 해보는 것도 좋다. 별로 힘들지 않다면 며칠 더 연장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몇 번 해보면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착시키기만 하면 좀 더 유연하게 변형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3가지 모노 다이어트는 명령이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보기에 불과하다. 하나씩 직접 실천해보고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로 요리하지 않은 음식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주스만 먹기. 하루 종일 배고플 때마다 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만 먹는 실천법이다. 나의 경우 아침에는 과일 주스를 마시고 다음엔 야채 주스를 마시고 저녁엔 과일 주스를 먹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당신이 섞어서 선택해도 상관없다. 하루 종일 과일 주스만 마셔도 좋고 하루 종일 야채 주스만 마셔도 좋고 아침, 점심, 저녁 골라가며 마셔도 좋다. 언제 어떻게 먹든 하루 종일 주스만 마신다면 상관없다. 한 번에 300에서 400ml를 2시간 간격으로 마시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것도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동안 오직 주스만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를 사용해서 만드는 주스를 소개한 책도 수없이 많다. 모두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 맛도 좋다.
나는 사과와 딸기를 섞어서 만든 주스를 가장 좋아한다.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 맛에 당신도 놀랄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스를 추천했고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과일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섞어 먹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채소는 과일과 함께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야채 주스는 성분이 좀 센 편이므로 과일과 섞을 때는 과일과 채소를 3대 1로 섞으면 가장 좋다. 3일 동안 주스와 과일과 과일 스무디만 먹기. 이 방법은 하루 종일 주스만 먹기에 과일과 과일 스무디를 추가하는 실천법이다. 어떤 과일이든 반대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로 건조해서 이산화황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건포도나 대추같이 말린 과일도 상관없다. 말린 과일은 영양분이 지나치게 농축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스무디는 만들기가 아주 쉽다.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에 얼린 바나나 또는 얼린 과일을 집어넣으면 마시는 스무디가 된다. 블루베리, 딸기, 복숭아, 바나나 등 얼린 과일을 주스에 넣기만 하면 된다. 과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백 수천 가지 스무디를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다.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음식만 먹기. 일주일 내내 자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실천법이다. 절대 불을 사용해 요리한 음식은 안 된다. 과일이나 채소를 원하는 만큼 먹어도 좋고 올리브 오일을 드레싱으로 약간 넣은 샐러드, 레몬 주스, 각종 허브를 시간과 양에 관계없이 먹어도 좋다. 다른 종류의 드레싱에 약간의 화학적 성분이 들어갔다 해도 그 정도는 관계없다. 지나치게 엄격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기 때문이다. 샐러드를 먹은 후 3시간 동안은 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를 먹지 말 것을 권할 뿐이다. 위 3가지 모노 다이어트는 하나의 보기에 불과할 뿐이다. 제로의 종류에도 상관없고 실천하는 기간도 당신에 달려있다. 1번을 실천해본 후에 며칠 지나서 2번을 실천해보고 며칠 후에 3번을 해보면 된다. 1번, 2번, 3번을 하루씩만 실천해도 관계없다. 과일, 채소 혹은 주스를 계속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불로 요리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를 위한 15가지 조언. 조언 1.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시는 주스가 반드시 신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로 살균되어서도 안 되고 캔이나 병에 들어있는 주스도 안 된다. 정제된 주스는 절대 안 된다. 마트에서 파는 주스를 마시는 것은 모노 다이어트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된다. 요즘 주스어기는 어디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효율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주스어기의 가격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모든 집 거실에 TV가 놓여있듯이 주스어기도 그렇게 놓여있을 필요가 충분하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품이다. 주스어기가 없다면 꼭 구입하기 바란다. 조언 2. 주스를 마실 때 꿀꺽꿀꺽 한꺼번에 삼키지 말기 바란다.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듯 홀짝이듯이 마시라는 말이다. 조언 3.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빈속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아침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낮 시간이라도 속이 비어있을 때 먹어야 독소 청소 효과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다른 음식을 먹은 후 3시간 내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안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은 참으로 재미있는 음식이다. 다른 음식과는 달리 과일은 위에서 소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음식은 뱃속에서 소화되는데 3시간이 걸리지만 과일은 2~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과일 주스가 더 빨리 소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하다. 조언 4. 만일 당신이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장청소 음식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어본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갑자기 윗속으로 9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장청소 음식들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과일과 채소가 장을 청소한다면 장벽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씻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시라. 설사는 드물게 48시간 걸리기도 하지만 보통 24시간 내에 멈춘다. 우리 몸에 생긴 결과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조언 5. 모노 다이어트 기간 동안 먹는 음식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답은 정반대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가 치솟을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모든 동물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조언 6. 한 번도 요리하지 않은 살아있는 음식을 일정 기간 동안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걱정은 배고프지 않을까요? 나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더 먹어라 고 알람이 울리는 것은 음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분의 문제라는 말이다. 우리의 현명한 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매일 저녁 남산만한 배를 부여잡고 부엌 찬장에 누워서 잠자는 스낵을 깨우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이 원하는 영양분을 넘치도록 충족시켜준다. 당신은 자연에서 온 것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불을 가해서 효소를 파괴하지도 않았고 요리를 하면서 미네랄을 제거하지도 않았다. 살아있는 몸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니 원하는 명문대에 합격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는 것이다. 조언 7. 과일만 먹으면 당이 부족해서 저혈당증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자, 그렇다면 저혈당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다. 우리의 뇌는 혈류 속에 당이 충분한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한다. 무엇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뇌는 알람을 울린다. 초조감, 불편함, 게으름 등의 형태를 통해 알람을 울린다.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다른 성분보다 빨리 혈류 속으로 들어간다. 만일 당신이 저혈당증이 있다면 과일을 먹는 즉시 식욕조절 중추가 이 증상을 멈추게 할 것이다. 단언컨대 저혈당증에 과일보다 좋은 음식은 없다. 조언 8. 당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흰옷을 입은 악마다. 가공된 정제 설탕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당의 형태는 과당인데 이것은 과일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함유되어 있다. 이 과당을 소화하는데 거의 힘들일 필요가 없고 즉시 효율적인 에너지로 전환된다. 우리 몸은 과당을 즉시 흡수해서 흡수되는 순간에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 전환된 포도당은 즉시 몸의 연료로 사용되며 미래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상의 모든 호모사피엔스가 이 자연 상태의 단맛을 좋아하도록 진화했다는 말이다. 조언 9. 모노 다이어트 기간에는 반드시 자연 상태에 요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견과류는 어떨까? 견과류가 자연 상태라면 허락한다.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견과류는 아주 농축된 음식이라서 과식하기 쉽다. 하루에 한 번이라면 아몬드의 경우 10개에서 12개 정도로 충분하다. 조언 10. 만일 당신이 일주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면 요리하지 않은 음식에 약간 요리한 음식을 추가하면서 길게 이어가고 싶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나물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 살짝 쪄낸 채소를 샐러드에 넣으면 장 청소에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포만감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채소는 무엇이라도 좋다. 조언 11. 이 정기적인 모노 다이어트는 당신의 몸을 완전히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 깨끗하고 맑은 음식을 먹는 동안 당신의 몸을 탁하게 하고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그래프가 항상 위로만 향하거나 아래로만 향하지 않듯이 몸이 완벽하게 개운해질 때도 있지만 때론 그저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체중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에너지는 상승할 것이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며 계속하고 싶은 생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조언 12. 5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할 경우 마지막 하루나 이틀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단식 후에 조절식을 먹듯이 해야 한다. 오래 굶었으므로 아주 가볍게 먹는 조절식처럼 아주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조언 13.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리의 목적은 몸을 청소하는 일이다.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청소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독소들을 림프 주머니에 더 이상 오래 쌓아둘 필요가 없으므로 림프 시스템이 정화되고 질병은 도망간다. 이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생리 주기에 따라 매일매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 몸의 배출 주기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 8시간이다. 이 시간에 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세포에서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배출기관에 던져버리는 시간은 모두 이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금방 해답이 나온다. 당신이 진정으로 날씬한 몸에 맑은 피부, 그리고 질병 없는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침을 가볍게 먹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12시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12시까지 과일과 주스만 먹기를 부탁드린다. 과일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조언 14. 당신은 아마 이런 질문도 할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고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요? 만일 당신이 한 번도 단식이나 모노 다이어트와 같은 장 청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지 금방 깨닫게 될 것이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장하고 싶어질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하다가 조금씩 횟수와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식사에서도 림프 시스템을 혹사하고 장에 쓰레기를 구겨 넣는 무겁고 탁한 음식을 자꾸 피하게 될 것이다. 조언 15. 마지막 조언은 매우 중요하니 집중해 주기 바란다. 규칙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결국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 그러나 독소는 독극물이므로 그들이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그냥 도망치지 않는다. 약간 발악을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때때로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몸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노 다이어트를 멈추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 니코틴 중독자가 담배를 끊을 때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이치와 같다. 당신의 몸속에서 독극물이 빠져나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당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정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약간의 두통과 약간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몸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때론 심한 두통이 올 수도 있다. 피부가 심하게 간지러울 수도 있다. 그런 전조현상이 있다는 것은 몸이 청소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금방 멈추기 마련이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육식이 좋다, 채식이 좋다처럼 완전히 상반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워낙 정보가 많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의 반응을 보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